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총평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문제 스타일 보시면서 천천히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XJ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XJ 가격이 블러블러, 소득이 블러블러, XJ 수요량을 6% 변화시키기 위해서 YJ 가격은 얼마나 변화해야겠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 X의 수요량을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X의 가격이 변해. 그러면 X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X 가격 얼마나 변했어? 이 가격 탄력성 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앞에다가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이어서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에다가 곱하기 Y의 가격은 어떻게 됐니? 소득이 변화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탄력성에다가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니? 됐죠? 자, 이러한 힘들에 의해 가지고 X의 소비량이,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니는 X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X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 쓸게요. 그리고 Y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고, 이렇게요.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J 가격이 3% 올랐대. 얘가 3% 올랐다고 합니다. 오케이? 소비자 소득도 6% 올랐대. 얘가 6%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때 XJ 수요량이 6% 증가한데 얘가 6%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각각의 탄력성이 여기 나와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 마이너스 0.4. 소득 탄력성이 0.6. 0.6. 교차 탄력성이 0.6. 대체 관계인가 보죠. 플러스니까. 0.6. 요거 푸시면 되겠지. 요걸 푸셔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값 있잖아. 요거 값을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6% 상승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얼마니 물어볼 수도 있고 얘가 6% 상승했을 때 얘는 얼마였겠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떤 거를 구멍에 빵 뚫어 놓더라도 금방 여러분들께서 체크하고 푸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A와 B의 수요 함수를 나타냈습니다. 한 개 비용이 4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이게 원래 여러분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이 정확하게 그리면은 A 같은 경우는 여기 50에서 50 이렇게 되고요. B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P가 빵일 때 30이고요. Q가 빵일 때 15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직으로 합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30이었습니까? 여기요? 그러면 여기 30이었을 때 30 이상일 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0보다 작을 땐 요만큼 수직으로 합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수직으로 합하는 공급 곡선을 우리가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에 대한 수요 곡선을 합하게 돼요. 서메이션 이렇게. 자, 그때 여기 굴절되네. 그래서 30 이상일 때는. 근데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 여기 걸리는 거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난이도가 높은 거 할 때는 여기 밑에 걸리게 해서 출제되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여기도 보면 생산의 한계 비용이 40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여기가 15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50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여기쯤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계 비용이 이렇게 40 이렇게 되면 MC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최적 생산량은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합한다라고 할 때요, 요거를 이렇게 합하면 안 돼요. 이게 사적제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 제가 뭐 괜히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P로 정리해서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P로 정리해서 수직으로 합하고, 이게 사적제도 같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사적제인 경우는 Q로 정리해서 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 P로 정리하게 되면 PA는 50 마이너스 Q, 하첨자는 없어요. 공공재는 당연히. PB는 네, 여기 2로 나눠주니까 1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걸 수직으로 이렇게 합하게 되면 서메이션 합하게 된 거 이거 같이 더하시면 되겠죠? 65 마이너스 2분의 3 Q,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예, 한계 비용 40과 같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푸시게 되면은 3분의 50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간단한 문제군요. 3번. 외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선 외부성은요, 생산에서 발생하는 거 소비 아니요. 생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로운 외부성이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있습니다. 기억을 날리시죠? 날리면 이렇게 두 개 기억 다 제거됐어요. 그러면 뭐 니은 하나 볼까? 디귿은 볼 필요 없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뭔 얘기예요? 당연히 틀렸죠. 끝. 그러면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거나 해로운 외부성인 경우는 당연히 과다 생산돼서 나쁜 건 하지 마세요 해도 더 한다고 그랬죠. 이로운 외부성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 중에 소유권이 획정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볼까요? 소비 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거 뭐 간단한 얘기죠. 케인즈는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체감하게 되고요. 항상 소득 가설, 생애 주기 가설 다 이렇게 있고, 4번이 로버트 홀의 랜덤 워크 가설과 이거 합리적 기대를 고려한 이거잖아요. 우리 짱박사 경제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홀의 합리적 기대와 임의보행 가설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 끝에 보시죠. 4번 결론이죠. 현재 소비는 미래 소비 예측치로 현재 소비에 대한 합리적 예측치는 현재 소비 수준 그 자체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걸 같이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사실 이런 것들은 4번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1, 2, 3번을 보고 오 저게 다 틀렸네 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5번 볼까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요. 물론 모든 내용이 다 교과서에 있어요. 제 기본교재 짱박사 경제학 책이 있는데 그냥 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여기다 한번 착각 찍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상된 거랑 예상되지 않은 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죠. 예상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채권자에게로부터 채무자로 어떤 생산과 상관없이 소득이 재배분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프리미엄을 거기다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메뉴 코스트라든가 우리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화폐를 가능한 한 소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슈레더 코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발생하는 것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6번,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B가 경쟁하는 복자음 시장인데요. 시장 수요 함수가 있고요. 모두 고정 비용은 없으면서 한계 비용은 2로 일정하대요.
1번에 베르트랑 모형이 있어요. 베르트랑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이죠. 우리가 꾸르노 모형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Q를 가격 변수로, 전략 변수로 할 수 있고, P를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전략 변수라는 게 우리가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이 굴절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연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베르트랑 모형이 있습니다. 베르트랑은 우리가 차별이 있냐, 동일하냐, 동질적이냐 그걸로 나눠서 여기서도 반응 곡선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그 모형에서는요, 우리가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이죠. 자, 1번 내시 균형에서는요,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지금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요, P가 MC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는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이게 AC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완전 담합을 하게 되면 이거 독점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꾸르노 모형보다 그때보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담합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3번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선도자와 추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선도자로 가느냐 추종자로 가느냐, 그걸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주로 이제 수량 모형에서는 선도자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누가 선도자가 될지, 보통 이제 힘이 센 지배적 기업이 선도자가 되는데, 이게 불명확해가지고 서로 막 선도자가 되면, 선도자가 훨씬 더 이윤이 큰 거 우리 기본서에 직접 계산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론 주의하셔야 돼. 난이도 올라가게 되면 베르트랑에서도 선도자, 추종자가 있으면 그때는 추종자가 오히려 이윤이 더 커요. 베르트랑이 가격 경쟁일 때는 반대가 되죠. 아무튼 보통 스타켈버그 모형이다 그러면 여기 수량 경쟁 모형에서는 서로 선도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것을 슈타켈버그 전쟁 상태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치열하게 싸우는, 네, 그런 거 우리가 배틀 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어요. 다음 4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 이제 다른 거 선지를 먼저 보고 하는 방법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선도자와 추종자가 불명확해가지고요, 모든 기업이 추종자로 행동하려게 되면, 그러니까 모두가 추종자, 추추 모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꾸르노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꾸르노 모형은 여기 보시면 추추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스타켈버그 모형은 선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는 선추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7번 볼까요? 7번은 XJ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XJ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장기 평균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에 수요 함수 있을 때 기업의 수는, 이거 뭐 늘상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시장 전체와 개별 기업의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개별 기업이라고 할게요. 개별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장기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때 개별 기업이 생산을 합니다. 여기 주어져 있잖아. 요거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요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장기 평균 비용을 미분해서 제로로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Q로 미분하게 되니까 플러스 Q입니까? 그럼 Q는 4가 바로 개별 기업이 최적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 시장에서의 가격은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 여기서 결정되니까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4값을 여기 장기 평균 비용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이 가격이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마켓입니다. 시장 전체가 되겠어요.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있게 되면 시장 전체에서의 기업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량 12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800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문자로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개별 기업의 최적 생산량이 4개씩 생산하는데 시장 전체 생산량이 800개 하니까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가?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기업의 수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총 생산량, 시장 전체 생산량을 개별 기업의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을 4로 나누면 200 해가지고 2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다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확장적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 이게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표로까지 있습니다. 환율 경로, 신용 경로, 자산 가격 경로, 금리 경로, 이자율 경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신용이라는 게 우리가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대출 경로야. 그래서 대출 경로에 따르면 예금 및 대출의 감소와 근데 여러분 확장적 통화 정책이잖아. 그러면 통화량을 막 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예금과 대출 증가라고 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 자산 이렇게 등등등 이게 증가한다고 맞지만 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9번. 자, 갑이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전에 X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 10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경제적 순손실과 관세 수입을 구하세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이렇게 국내 도메스틱 가격보다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낮아야지 이게 월드 가격이야. 그래야지 수입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10에 관세를 부과했죠. 그럼 월드 가격에다가 텍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 요거를 찾아낼 수가 있죠. 뭐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입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수입량만큼 우리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 관세 부과로 인한 요게 관세 수입 요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요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가 소비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해서 시장이 위축돼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와 얘가 데드웨이 로스 여기는 관세로 인한 관세에 의한 조세 수입 요 핑크 색깔 면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15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그냥 이걸 놓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빨리 우리가 푸는가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0이고 10만큼의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3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5잖아. 그러니까 관세 수입은 여기 검은 색깔로 할게요. 이게 바로 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10 곱하기 15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150 경제적 순손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A는 X제랑 Y제만을 소비하고 있고요. X제 5개와 Y제 7개를 소비하고 있네요. A라고 볼까? X제를 5개, Y제를 7개 소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효용을 얻는 거고 근데 요거 그냥 A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냥 A라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A로 쓸게요. 그러면 요거 B라고 합시다. 요 소문자 A로 합시다. A 이렇게 상품 묶음이 있고 X제 9개랑 Y제 5개를 얻는 거랑 효용이 똑같아. B라고 할까요? X제 9개, Y제 5개 요거랑 2개가 효용이 같대요. 원래 이제 물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죠. 자, 근데 A가 상품 요거랑 효용이 똑같은데 6개, 8개 소비를 하게 되면 C라고 할까?
6개, 8개 이렇게 돼 있다 할까요? 그럼 B와 C는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X제 소비량은 B가 더 많은데 Y제 소비량은 C가 더 많잖아. 오케이? 그런데 요건 알 수 있네. A와 C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A와 C를 비교해 보면 A보다 C가 X제도 많고 Y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C가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A와 B는 같다며. B는 같다며. 그러니까 C는 A보다 더 선호된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뭐 C가 B보다 더 선호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거와 관련된 게 이거야. X제 9개와 Y제 5개를 소비해서 얻는 것보다 효용 수준이 C가 더 높다.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장 가면 뭐야 이게 아니 완비성, 이행성 이거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 그냥 우리가 보는 거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찍으셔도 되고요. 간단히 체크만 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기술 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솔로 모형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저축률 같은 걸로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일회적인 기술 진보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1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그냥 간단한 황금률이라는 게 뭐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그런 상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해설 제가 올려드린 거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총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총수요 관련해서요. 우하향하는 거 지금 하는 건 이제 물가가 하락했어. 그때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투자재가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야. AD 곡선을 도출하는 거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볼까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물가는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서 소비 지출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 우측 이동. 맞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IS가 우측 이동하는 것이고 공부를 위해서 하면 그래서 AD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까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국방비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부 구입의 증가 역시 IS가 우측 이동해서 AD가 우측 이동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여러분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가 세지는 거야. 이 얘기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상승 여기까지는 맞아요. 잘했어. 그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는데 수출이 증가한다? 아니요. 외국 물건이 싸지니까 외국 물건을 많이 사고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게 돼서 수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 비싸니까 외국 물건 많이 사고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이제 잘 안 팔려서 순수출이 감소해서 좌측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자, 적응적 기대하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적응적 기대는 우리 밀턴 프리드만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문제 풀 때 단기에는 어떻게 되고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예상을 했느냐 예상을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커브는 단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하향 상충 관계에 있다. 맞죠? 예상치 못한 이거는 합리적 기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적응적 기대는 단기, 장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기 맞잖아. 예상치 못한 니은만 빠진 그거 기억, 디귿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난이도 하로 볼 수 있어요. 다음 14번. X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나와 있는데 생산자한테 여기 보시면 단위당 10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산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 조세를 부과하나 보조금을 주나 전부 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보조금 지급하는 만큼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자, 요거 계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여기서 공급 곡선 자체가 하방으로 이동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수직축이 P로 돼 있으니까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바꾼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꾸는 게 나아요. 안 바꾸고 여기서 뭐 빼기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P가 보조금 부과하기 전 공급곡선은 저기 공급곡선 요거 P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00 플러스 10분의 1 QS라고 할까요? S자 어차피 균형에서 얘기할 거니까 빼셔도 상관없어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S 서브시디를 받은 만큼 하방 이동하는 거잖아. 여기서 100을 빼. 그럼 100 플러스 10분의 1 QS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여기요. P로 바꾸면 500 마이너스 10분의 1 Q 뭐 D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야. 근데 생산이 과다 생산됐어. 그러면 이게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S 그리고 요거는 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외부성 생각하시면 돼요. 과다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면적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에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빨리 계산해서 연습을 했는가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1500이 나오고요. 2000이 나오게 됩니다.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요거 얼마야? 10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높이 어떻게 돼요? 요거 여기 보시면 500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웨이 로스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요 100 곱하기 여기 높이 요거 보시면 5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5,00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기억,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정보를 가진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시그널링 신호를 발송하게 되고요. 정보가 없는 사람은 스크리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겠네. 얘는 탈락. 다음에 니은. 그쵸?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뭔가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 근데 감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때는 에이 거꾸로 역발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물론 효율성 임금이라는 효율 임금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니은은 확실히 맞고 예, 리을이 관건이네. 오케이? 유인 설계는 대리 맞죠? 인센티브는 본인과 대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리을이 맞죠? 아니 디귿의 분리균형 이게 뭐야? 안 배웠잖아. 아니요, 우리는 살짝 언급은 합니다. 그런데 얘를 몰라도 여기 리을이 맞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 디귿이 다 맞는 게 있으면 디귿까지 봐야 되는데 얘는 정답을 골라내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을은 반드시 맞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리균형이 있고 통합균형, 풀링 균형이 있는데 분리균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야. 우리 가격차별 한번 보실까요? 가격차별에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했습니다. 장애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급 가격차별이라고 그랬지. 커피 쿠폰에 도장을 찍는 거 모아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장애물을 넘는 사람이 있고 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십자가 밟기랑 비슷한 거지. 당신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독일 나치가 뭐 예수님을 뭐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겉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 십자가 밟아봐.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밟기에는 이제 또 약간 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물을 설치해서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가격에 민감한지 민감하지 않은지 분리한다거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 문제를요. A형, B형, C형 3개를 내가지고 A형 막 어려운 계산 문제, C형은 개념 이렇게 막 내는 거야.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난이도 상, B형은 난이도 중, 그냥 그래프 그려서 계산, C형은 난이도 하. 앞에 문제에다가 이렇게 샘플 문제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 상을 풀면 A를 풀면
맥스 A 플러스까지 제가 좋아하는 뾰족한 학점까지 맞을 수 있는데 난이도 B를 풀면요. 맥스가 B학점 이상 B뿔 이상 받을 수 없다 할게요. 난이도 C는요. 굉장히 쉬워. 개념 문제지만 그걸 맞췄다? 잘했어요. C뿔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쫙 있어요. 여기 100명이 있어. 알아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공부 안 한 친구가 A에 갈 수 있을까? 갔다가 F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대략 난이도 A에 도전하는 사람이 뭐 한 30명, C에 도전하는 사람이 40명, 얘가 뭐 30명, 40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제가 문제 낼 때는 3가지 버전을 내서 힘들지만 성적 보고할 때는 채점 안 해도 되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야 A 플러스가 30%가 준다 그러면 그냥 다 A뿔 줘도 얘네들은 불만 없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거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좀 볼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 감소하고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의 증가 맞죠? 근데 여기 4번이 중요한 건데 국공채 매입이나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인하는 모두 본원통화? 아니요. 여기 보시면 국공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재할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돈을 대출해 주는데 사용되는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본원통화랑 관련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은 본원통화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17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총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요인. 여러분 우리가 AS 곡선을 얘기할 때요.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에는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또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수평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의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거시경작에서 언제 단기와 장기를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요. 단기가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치, 하나는요. 사람들이 화폐 환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거나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이때는 단기에 AS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신축적 가격 조정과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요거요. 그럴지라도 불안전 정보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얘기하는 차고 그렇죠. 루카스 선모델 생각하시면 되겠고 니은 가격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는 기업과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기업 가격 경직성이야? 왜? 이것도 우상향하는 AS 곡선 도출되는 거 맞고요. 명목임금이 고정돼 있다. 이것도 맞지. 뭐야 디귿이 좀 뚱딴지 같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역, 니을, 리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연 실업률이 하락해서 노동인구 증가? 이건 AS 곡선 이동하는 특히 자연 실업률이다 그러면 장기 AS 곡선 이동하는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8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 생산물 가격은 3천입니다. A의 생산함수 이렇게 있고 문제를 보니까 수요 독점 기업입니다. 그랬을 때 이윤극대 생산량과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생산량. 원래요, 우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긴 하지만 주관식이 아닐 때는 대충 그려도 돼요. 뭐가 대충입니까? 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있고 MFC 이걸 찾는 거지. 이거 포기 안 하고 이거 다 넘어가시고 포기하고 그러십니까? 안 돼요. 이거만 하시면 돼. 수요 독점만. 그리고 여기는 노동의 공급 곡선 W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노동의 수요 곡선이 VMPL 이렇게 되는 거죠. 이 VMPL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V가 가격 밸류잖아. P 곱하기 MPL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값을 도출하시면 돼요.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세요. 그러면 VMPL.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은 W.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 거 W로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W로 정리하면 저거 10으로 나눠주니까 10분의 1L에다가 그리고 요거 만인데 마이너스 10 하니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MFC는요,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돼. 왜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이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2배 이렇게 됩니다. 절편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10분의 2 L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관건은 요거야, 문제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MPL인데 P는 여기 3000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MPL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MPL은 노동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3000 곱하기 5 해가지고 15000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 3000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랑 여기 나와 있는 MFC랑 같아질 때 최저 고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MFC 있죠? MFC와 MFCL 여기 보시면 계산해 보세요. 제가 뭐 이걸 다 계산할 건 아니고 1000 이거는 535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8만 이렇게 결정이 되겠어요. 오케이? 원래 이거 수평으로 해설처럼 원래 수평으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주관식 같이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 뭐랑 뭐를 같이 이꼴로 해서 풀 것인가 그게 초점이니까 거기에만 초점 맞추시고요. 여기가 이제 수요 독점 시장에서 여기가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돼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바람에 이걸 수요 독점적 착취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바로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요거 VMPL 15,000과 요걸 하는데 우리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의 관계를 보면 이게 딱 2배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타낸 결론을 딱 보면 2배 되는 거 찾으면 사실은 1번 아니면 요거 중에 있는 거죠. 뭐 다 구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하나만 구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19번 문제를 보시면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책에 보론으로도 채권과 관련해서 거기 뭐 여기 나와 있는 무이표채, 이표채 나와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4번 한번 볼까요? 이표채 경우에는 만기의 수익률이 동일하되 근데 가격의 변동폭을 봤을 때 여러분 장기보다 단기가 더 크다? 아니요. 장기가 불확실성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를 떠나서 언제나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니까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붙고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20번 보시면 이건 되게 유명한 거지. 목적식과 제약식을 우리가 풀어서 쓰는 거야. 효용함수는 3x 플러스 4y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소득 m이고 px, x 더하기 py, y. 이거 예전 7급 문제에서도 나오고 그냥 미시경제학의 연습 문제로 기본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MRS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분자는 x로 미분하니까 3, 분모는 y로 미분하니까 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무차별 곡선 자체가 기울기가 완만해. 1보다는 작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y제 가격은 4고요. 소득이 m으로 되어 있대요. 일부러 맞추려고 y제 가격은 4로 이렇게 넣습니다. 얘가 4래. 4. 여러분, x제 가격도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될까? 3이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아이고, 좀 요거 맞춰서 그려볼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1 같으니까. 그럼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 제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쭉 같이 겹치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px가 3이 돼버리면은 두 개는 겹쳐서 요 위에가 다 효용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의 가격이 3보다 크다라고 할게. 4라고 할게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효용 극대화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더 크게 있다 할까? 요게 예산선. 점차 x의 가격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더라도 여기다 직접 표현할까?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x, 여기는 y고 px, 수요곡선 도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가격이 3보다 크게 되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여기가 돼, 여기.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되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3이 딱 되면 어떻게 돼? 3이 딱 되면 요 위에 있는 게 두 개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요. 여기까지 x를 구입하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x의 가격이 더 싸졌어. 더 하락했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효용 극대화되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가 되는 거야. 얘가 무차별 곡선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4분의 3의 기울기로 우하향하는 형태죠.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여기가 되니까 이게 조금만 작아져도 마찬가지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쫙 따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또 BCC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니까 YJ 소비량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하셨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의 소비량이 빵인 경우가 돼서 이걸 예산선에 대입을 합니다. Y가 빵이 된다 할게. 그럼 뭐가 남아? 이것만 남지. 그러면 M은 PX,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PX로 정리했으니까 PX로 수요곡선 나타내면 정리를 하면 X분의 M 이렇게 돼서 소득이 일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삼곡선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완전 대체적 관계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맞고 X의 가격이 3보다 작게 되면 X만 소비하게 되니까 요거 맞습니다. 요거 직각삼곡선 형태죠. 3번 X제 수요곡선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구간이 있다. 여기요. 여기가 이제 무한대 구간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지가 5개까지 가면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단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4개이기 때문에 요거 싹 지우고 맞고 요거 맞고 그럼 요거 그런가? 이걸 틀렸다고 해야지. 이게 난이도 올라가게 되면 가격 소비 곡선과 엔겔 곡선에 구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격 소비 곡선 이거니까 가격이 높을 때는 소비 안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C, C의 형태가 되고요. 엔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엔겔 곡선은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ICC를 얻게 되는데 그 ICC에서 얻어지는 요거야. ICC에서 얻어지는 뭐랑 뭐와의 관계? X와 소득과의 관계 이겁니다. 물론 이제 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근데 요 축으로 하면 여기 보시면 M은 이렇게 있으니까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바로 엔겔 커브, XJ에 대한 엔겔 커브고 요때는 가격이 PX 이게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만 찾는 데 초점 맞춰서 우선 보시죠. 다음에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이거 뭐 간단한 거죠.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 소셜 웰페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는데 S자를 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뺄까요? W만 이렇게 할게요. 웰페어 후생입니다. 후생은 두 사람의 효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와 B의 효용.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제가 무차별 곡선 도출할 때 효용함수 얘기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식이야. 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산 제약식은 X제를 소비하는데 총 부존량이 15개 이렇게 있어요. 총 부존량이 15개야. 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A와 B에게 나눠줘요. 근데 이제 효용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롤즈 나와 있고 공리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만만한 롤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롤즈의 경우, 자, 롤즈는 사회후생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사회후생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효용과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직접 주어진 효용을 집어넣어야죠. 루트 XA와 2 루트 X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XA와 루트 있고요. 2 루트 XB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예산작식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살짝 먼저 써놓을게요. 자, 두 사람한테 어떻게 배분을 해야지 가장 사회후생을 극대화할까요? 자, 근데 롤즈인 특성에서는 롤즈 특성에서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A와 B, X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요걸 두 개 같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뭐가 나왔냐면 UA와 UB에서 우리는 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루트 XA와 오케이? 그 다음에 2 루트 XB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식을 푸는 거지. 요거 식과 요거 식을 연립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제곱하면 되지, 제곱. 이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A는 제곱하면 4XB 이렇게 되니까 요 X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XB는 15 하니까 XB는 5 하니까 3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XA는 합쳐서 15개 돼야 되니까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사회 후생값을 구하세요 하니까 얘를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효용값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아지긴 할 거야. XA 12 집어넣으니까 루트 12 여기 3 집어넣으면 2 루트 3 이렇게 돼요. 어차피 이거 두 개 똑같아. 그러니까 2 루트 3이 답이죠. 그러니까 요거 중에 답이 있겠죠.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찍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공리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두 사람의 그 효용을 합한 걸 극대화시키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볼게요.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공리주의는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직접 여기다 써서 표현해도 돼요. XA 더하기 2 루트 XB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예산제약식에 해당하는 효용과는 경계에 얘는 15가 돼서 XA 더하기 XB. 근데 이게 우리 공리주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직접 넣어서 어떻게 맥스 찾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요거 관계에서 맥스는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의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 이렇게 푸세요. A의 한계 효용과 B의 한계 효용이 같아질 때가 최대 값이 돼요. 최적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A의 한계 효용 빼면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XA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루트 이렇게 내려갑니다. A분의 1 얘랑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야. 2분의 1 내려가면 2와 만나니까 없어지겠지.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빠집니다. XB분의 1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얘와 얘가 같아질 때 최적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거 정리해서 제곱해서 푸시면 답은 쉽게 2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요. 다음 22번 각국의 실질 화폐 수요함수와 경제 조건이 다음과 같대요. 국민소득, 여기 Y가 국민소득이야. 국민소득 Y가 1000.
명목 화폐 공급이 100. 여기 보시면 M이라고 할게요. M이 100.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이 1% 하니까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이 1%. 화폐 시장의 균형과 균형 명목 이자율을 구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실질 화폐 수요 함수가 있고요. 실질 이자율 요거 R이라고 할게. R 3%로 고정돼 있고 여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화폐 공급 증가율과 일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니 요게 바로 요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가 1%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피셔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명목 이자율을 I라고 하면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기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1% 이렇게 했고요. 실질 이자율이 3%로 고정돼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돼? 4%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4%. 그러니까 찍더라도 이제 2번, 4번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찍지 마시고 아니 우리 화폐 시장의 균형식 여기 알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하면요.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직접 거기 대입을 해 보시죠. P분의 화폐 공급은 P분의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0.6 Y 그냥 대입할까요? Y 얼마야? 1000입니까? 1000이죠. 1000 집어넣으시고 빼기 100 I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I는 지금 명목 이자율 4%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화폐 공급이 저기 100이라고 했죠? 100 이렇게 하면 P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P는 0.5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극대화하는 사회후생함수와 루카스 총공급 곡선 이런 게 있어. 이야 찍어야지. 그나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거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재 기본 교재 짱박사 경제학 책에 보시면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루카스의 동태적 총공급 곡선 있죠. 이렇게 사회후생함수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다시 총공급 곡선 사회후생함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아니 요거 작업한 거 있잖아. 요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y-y는 요거잖아.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회후생함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준칙에 의한 거랑 그리고 재량에 의한 거랑 준칙에 의할 때는 이게 다 사람들이 똑같이 예상을 하는 거야. 물가가 얼마나 될까? 그게 실제로. 그리고 재량에 의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빵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그거를 사회후생 요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값을 찾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뭐 값도 거의 비슷하죠. 값마루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들어갔어.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1기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2기간 하면은 현재 W1의 현재 후생과 미래 후생은 디스카운트 하는 겁니다. 시간 선호율을 베타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거기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요거 보시면 간단해요. 얘를 여기다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W는 y-y 스타, y 스타가 바로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이 되죠. 그럼 얘가 들어가 감마 파이 마이너스 파이 2 마이너스 그냥 4분의 1 알파 파이 마이너스 파이 t가 이제 타겟팅해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준칙에 입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예상이 정확한 거야. 준칙에 입각했을 때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니 하면 예상한 대로 정확히 다 맞아요. 이게 바로 타겟팅한 만큼 다 맞게 돼. 그래서 빵빵빵 집어넣으면 W는 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니까 이것도 역시 둘 중에 하나.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재량일 때는 나중에 제가 객관식 때 다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거를 재량일 때는 여기요, 기대물가가 제로로 고정돼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말고 예상물가가 얘가 빵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뒤통수를 팍 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냐면 물가를 얼마나 변화시킬까?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후생 요거를 제로가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요 그냥 파이로 미분하면 돼. 미분하면 어떻게 돼? 감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살짝 쓸까요? 그러면 여기는 감마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이게 다 그냥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얘가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2 알파 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쭉 하시게 되면 파이가 알파분의 2 감마 이렇게 되는 거, 알파분의 2 감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다행히 알파분의 2 감마 그거 없어서 다행인데, 여기 후생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값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입을 해서 푸시게 되면은 답은 1번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렵긴 한데 약간 이게 그나마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근데 요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제 수업을 들었으면 쉽게 풀 수는 있었고, 아니더라도 뭐 나름 차근차근. 근데 이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하죠. 자, 다음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생산 기술이 진보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나타내면. 여러분, 자본을 절약적이다, 자본 절약적 기술 진보다 그러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데 자본을 적게 쓰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기술 진보는 평균 비용 곡선을 하방 이동시키지. 아니, 우리 기술 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곡선이 있잖아. 이게 뭐야? 무슨 곡선이야?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기술 진보가 생기는 것이고, 단기 생산 함수 해볼까? 노동이고, 여기 Q라고 할까요? Q. 그럼 단기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기술 진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를 생산해. 등량 곡선입니다.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건 뭐야?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데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이니까 이것도 기술 진보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 진보는 뭔가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평균 비용이 이렇게 U자 형태라고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게 바로 또 기술 진보 나타내는 거죠. 1번 평균 비용 하방 이동시킨다. 맞지?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먼저 확실한 건 찾으시죠. 다음 니은,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등량 곡선을 원점 안쪽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니은은 있어야 돼. 근데 영양가가 없었어요. 다음 디귿, 중립적인 기술 진보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리을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리을이 맞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리을은 물론 보면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동을 적게 사용하는 기술 진보. 이게 약간 뭐 챗 GPT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났죠. 그래서 기업은 노동을 늘려? 아니, 노동을 줄인다니까. 그러니까 틀렸고. 디귿까지는 봐야 돼. 중립적이다라고 하면요,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동일한 비율로. 여러분 이것도 우리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원점을 통과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노동과 자본의 요게 일정하면 이건 중립적 기술 진보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LK 하는데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라고 할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야. 색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더 가파르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노동을 많이 쓰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는 MRTS가 커지는 거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저는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LK가 있다가 새로운 기술 진보로 인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했을 때 이게 노동을 많이 쓰는 기술 진보냐 적게 쓰는 기술 진보냐 어떻게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노동 절약적인 기술 진보. 그러니까 노동을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노동을 가능한 한 적게 쓰게 되는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립적이다라고 하면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요거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변화하는 그게 바로 중립적이야. 그래서 요것도 동일한 비율로 변하고 이게 등량 곡선이 안쪽으로 가는데 뒤틀어져서 이동하게 되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자본 절약적,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각국과 을곡으로 이루어진 세계 경제에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있는데 양국은 두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XJ랑 YJ를 생산한대요. 자, XJ는 여기 보니까 자본 집약적인 재활에 YJ는 노동 집약적인 재활에 YJ가 뭐 쌀이고요. XJ가 컴퓨터라고 할게요. XJ가 컴퓨터. 좀 자본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YJ는 쌀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거 핵쇼올린 정리할 때 굉장히 어렵게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깔끔하게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갑국과 을곡이 봤더니 갑국은 이게 노동이 많은지 자본이 많은지를 봐야지. 갑국은 어떻게 돼요? 갑국은 노동이 많대. 그럼 노동이 많고 자본이 적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잖아. 을곡은 반대로 물론 상대적인 거야. 노동이 적고 자본이 많은 나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만들 땐 자본이 풍부해야 되잖아. 쌀을 생산할 땐 노동이 풍부해야 돼요. 그럼 갑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어떤 걸 Z에 수출해? Y를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하게 되고 을국에서 컴퓨터인 X를 수입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볼게요. 갑국은 교역 전에는 노동이 풍부하니까 R분의 W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되게 낮단 말이야. 노동이 풍부하니까. 우리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에서 본 것처럼 왜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하지 않은 다이아가 그렇게 비싸요? 희소하니까 그렇지. 여긴 노동이 희소하니까 노동에 대한 실질임금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교역 전, before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교역하기 전. 근데 핵쇼올린 정리에 따르면 이렇게 갑국과 을곡이 갑이 YJ를 수출하고 을이 XJ를 수출하게 되면 요소 가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교역 이후에 노동과 자본이 이동하진 않더라도 상품 안에 그 노동과 자본의 가치가 반영돼서 얘가 같아지게 된다. 이게 뭐라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요소 가격이 균등화 되는 정리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 얘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얘는 내려가야 돼. 그럼 얘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 이게 내려가려면 R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각국의 노동의 실질임금은 올라가요. 실질임금은 올라가고 각국이야. 각국. 을국은 자본가의 실질 을국은 R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냥 이 그림만 살짝 그리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리카르도 비교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핵쇼올린까지 좀 이렇게 더 발전돼서 나오는데 뭐 둘 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23년도 7급 9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좀 빠르게 설명드리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시험이든 쉽게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쪼록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